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며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 달성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반드시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데 발언의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집값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0.31%가 올랐어요. 네. 4주 연속 상승폭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연율로 환산하게 되면 17%가 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평균 17%가 넘게 되면 사실 지난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서울 집값보다도 더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주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점은 뭐냐?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공급을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2022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없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못을 박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일단은 이제 정부의 큰 흐름이 유동성을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산시장 주식이나 이제 어떤 투자 쪽으로 유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5,000선 넘어섰죠. 맞아요. 장중 5,300까지 올랐고 다음은 코스닥이라고 해서 1,000스닥을 넘어서 지금 1,500 내진 3,000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동력을 굉장히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5,000 달성보다도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의 어떤 자신감이면서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떤 최후 통첩성 경고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2022년부터 5월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중과세가 지금 매년 유예가 돼 왔어요. 네. 기존에 이제 보통 양도소득세는 최저 6%에서 45%지만 그러나 이제 5월 10일 이후가 되면 이게 복귀가 되게 되면 3주택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30%가 더해져서 75%. 거기다 지방세 10%를 더하게 되면 82.5%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 12개 규제 지역 내에서 5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했는데 양도 차익이 한 10억 원이다. 러프하게 계산하게 되면 8억 2,500만 원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집을 내놔라라는 이제 압박인데요. 과연 이제 부동산 정상화를 둘러싼 이제 대통령이 이런 압박 메시지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 부담을 느낀 금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하더라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제가 개편 가능성 언급한 이후에 네. 서울에서 일부 이제 급매물들이 나왔다, 소폭 하락했다라는 기사까지 링크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아마 이제 불법 계곡 정배했던 문제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정상화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주택 매도를 미뤄왔던 다주택자는 고민하게 돼요. 네. 다주택이라는 게 세 채 이상, 두 채 이상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과연 5월 9일 이전에 세제 혜택을 바꿔서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라고 보고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사전에 증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를 놓고 이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양도세가 아까 얘기한 3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82.5%라고 하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세액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월 9일이라고 하면 오늘 벌써 1월 말입니다. 촉박해요. 맞아요. 네. 당장 한 100일 이내 집을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규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사는 분도 자금 출처 반드시 입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또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한두 달여 정도
이 시점은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좀 자금 여력이 좀 급하다, 대출이 많이 끼고 있다라는 부분은 갖고 있는 주택들 가운데 조금 수도권에서 좀 멀어진 그런 주택을 좀 일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좀 한꺼번에 쏟아질 거냐? 그러지는 않고요. 네. 물론 뭐 일부 1, 2억 이상 강남에서 이제 호가가 많이 떨어진 매물들이 출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공급 이제 축소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그렇고요. 내후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주택자들이 이런 엄포성 경고에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 하나 더 있습니다. 용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46곳에 6만 호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지자체와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부의 공급 정책, 시장 안정에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무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나왔던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6만 가구 입지가 극강입니다. 네. 용산 다들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판교도 있습니다. 판교는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까지 돼 있고 과천은 지난해 서울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여기 지금 6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언급됐던 개발이 추진됐던 것이거든요. 6년 동안 그 5년 동안 지금 개발이 안 됐던 곳에 다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개발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특히나 지자체와 이제 갈등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온 것들이 전부 경공주도의 이제 착공이거든요. 착공 건수 기준 6만 호 가운데 만 호의 경우에는 노는 땅, 공공부지 내지는 이제 노후된 이제 청사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하겠다라는 로드맵인데. 가장 큰 게 아마 이제 속도전일 텐데 과연 지자체들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나 용산정비청의 경우에는 과밀도 논란, 국제정비지구에 걸맞지 않게 6천 가구, 8천 가구는 마지노선을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1만 가구 이상을 이제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태릉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릉은 이제 녹지부지가 더 들어가는데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 오히려 좀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환경평가 또 유네스코 사회 이제 이 문화 대상이기 때문에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때 좀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정부의 의지대로 로드맵대로 간다 하더라도 첫삽 뛰는 게 내년 2027 첫삽 뜨는 게 강서구에 있는 군부대 네. 800, 900 정도 가구 외에는 대부분 2029, 2030년이에요. 근데 2030년에 첫삽을 판다고 해서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 기간까지 아파트는 그렇죠. 적어도 5년 네. 내지 7년 걸려. 그러면 지금 집을 가장 많이 사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서울에서. 빚내서 집 사는 분들 30대 분들이에요. 30대 분들이 전체 집 매수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기다려줄 것인가. 그래서 앞서 지자체와 얼마나 협의가 빨라지는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쨌든 단기 공급은 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공급책을 얼마나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이게 달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 유치 성공 사례로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이 내용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속내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네. 특히나 이제 자기의 어떤 블루칼라들 이제 핵심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원할 때 가장 크게 손꼽는 게 코리아예요. 그리고 현대차 넘버원, 삼성전자 넘버원. 근데 이번도 똑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린 기고문을 보니 단순히 자화자찬을 넘어서 이게 가장 타겟이 뭐냐? 네. 미 연방법원에 상호관세 위법 여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뭘 이제 내놔야 되느냐? 홍보예요. 내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함으로 해서 우방국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거둬들였는데 거기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투자가 더 많은 곳은 유럽연합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 지금 낙후된 미국의 조선소를 누구의 자본이? 한국의 자본이, 기술이
와서 되살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관세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 연방대법원의 이제 판결에 앞서서 이런 각종 성과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뭐 수출 실적 그리고 이제 어떤 성장률을 보면서 대법원 보고 있나? 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대상으로 해서는 상호관세 15% 아니다. 25%로 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 어떤 입법 지연을 빌미로 해서 압박하는 것을 투체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게 되면 지금 뭐 트럼프는 어떤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자신의 어떤 최우선 정책이면서 어쩌면 이제 옳았다라는 걸 만에 하나 이제 이 대법원이 이걸 위법으로 판결 낼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망한다. 이걸 관세를 되돌려줘야 되는 업무의 어떤 혼잡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법관들의 공개 압박용으로도 코리아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대화를 이어가는데 좀 의미를 둬야 되는 국면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캐나다를 갔었어요. 네. 거기 이제 잠수함 방산수주 60조 원에 달하는 방산수주 건 때문에 갔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상호관세를 복원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바로 이제 비행기를 틀어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을 이틀 연속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요. 미국 측 이제 러트닝 상무장관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법원의 이제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다. 그 전까지는 이제 관세 인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의 입장은 일관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상정이 돼 있는데 상정이 된 이 특별법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밀어붙이라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귀국한 이후에도 김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는 양국이 모두 파국을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파국이 되면 미국도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충점 찾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냐? 서둘러서 어떤 이제 굴욕적인 양보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품목별 관세,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많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 카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떤 이제 우리가 좀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 전이라도 일부 이제 투자 사업에 대해선 사업성의 예비 검토에 착수하라고 이제 지시한 만큼 이것을 좀 카드로 삼아서 시간을 좀 벌면서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측의 강경한 기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디테일한 어떤 실행 계획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점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히 이제 조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 관세 리스크를 어디까지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1, 2심에서 너무 이제 부정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3심 역시 심의가 좀 길어지고는 있습니다. 이미 발표가 나왔었던 것들이 길어지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류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어떤 SNS 발언이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합의한 우리나라를 거슬러서 관세 위협을 더 가하면서 추가적인 양보를 더 얻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올해 중간선거예요. 근데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지지율이 최악입니다. 3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민자의 이제 이 총살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그린란드 문제를 통해서 유럽과 좀 척을 지고 있고 캐나다와도 척을 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돌파구가 뭐냐?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압박하면 이제 조금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 앞두고 자국민들한테 어떤 대미 투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면 전환용 돌파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나라 국회 입법 지원을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본 이후에 그게 만약 위법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유럽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협상 국면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제 입법 지원을 내세워서 이런 걸 좀 결과를 보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해 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이사가 지명됐습니다. 이제 쿠팡과의 인연이 있는 인물인데 지금 국내에서 쿠팡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인선이 조금 타이밍이 묘하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지지율이 최악인 걸 알기 때문에 최악을 택한 게 아니라 상당히 월가의 우호적인 인물로 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연찮게도 이 케빈 워시가 쿠팡 모회사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김범석 의장과는 하버드 동문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적 교류가 워낙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미 미국의 지금 뭐 하원 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정치권이 계속해서 쿠팡 압박하지 말아라. 미국 기업에 대한 이제 압박이면서 동시에 오히려 이런 압박이 중국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지금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쿠팡의 이사가 연준 이장 아마 이제 5월에 이제 비준이 되게 되면 아마 정말로 쿠팡 이사를 떠나서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좀 불리해지는 게 만에 하나 물론 뭐 이제 워시가 의장이 돼서 취임하게 되면 사임이사 지금 내려놔야 돼요. 사기업의 사임이사는 내려놓게 되고 네. 가지고 있는 지분은 매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제 연준 이장이라는 게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자기의 사회에 있었던 것에 대한 원칙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통상수장 인성이 어제 특정 글로벌 기업과 얽힌 이제 서사로 얽히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좀 까다로운 좀 경계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또 쿠팡을 둘러싼 논란, 또 연준 의장의 또 인사까지 이제 겹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디까지 파장을 대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쿠팡 사태에 미치는 파장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지금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쿠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 카드까지 가능성은 이제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한미 무역 갈등으로 번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김정관 이제 산자부 장관의 입장이 맞아요. 왜냐 만에 하나 미국인의 정보가 대다수가 유출이 됐다. 그럴 경우 가만히 있겠느냐. 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 기업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역조차 아니면 이제 온풀법이라든가 디지털 관련해서 규제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이제 이 쿠팡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거를 설득시킬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또 하나가 지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이제 속도감 있는 진행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국회가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2월 말 3월 초까지는 이제 어쨌든 입법하겠다라는 강력하게 지금 추진할 드라이브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쿠팡 수사가 단순히 어떤 압박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어떤 법 집행임을 미국한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좀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통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